여기 30년 전에 한번 빌려 입고 갔던 옷 기억하시겠어요? 윤희는 숨을 멈춥니다. 30년 전 그날 밤 자신이 반쯤 포기했던 어느 소녀의 얼굴이 천천히 떠올랐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주택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한 골목 끝에 작은 간판 하나가 비에 젖어번들거리고 있었죠. 수선 잘하는 집 양장수선. 김윤희 49. 키는 작고 어깨는 좁지만 바늘을 쥔 손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한 여자입니다. 그날도 윤희는 마지막 옷의 단을 꿰매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좁은 작업실을 메우던 재봉틀 소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이제는 빗소리만이 지붕을 두드렸죠. 오늘도 끝이네. 벽시계를 보니 밤 10시 40분. 저녁을 제대로 챙겨 먹을 시간도 없이 하루가 갔습니다. 그때였어요. 가게 문 위에 매달린 작은 종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띵! 윤희가 고개를 들었죠. 영업 종료 후라 불은 반쯤 꺼둔 상태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젖은 그림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28쯤. 머리는 비에 젖어볼에 달라붙어 있었죠. 죄송해요. 문 닫으셨어요? 숨이 찬 목소리였습니다. 손에는 검은 남성용 정장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지만 옷 자체만큼은 가격이 꽤 나가 보였습니다. 윤희는 본능처럼 그녀의 신발을 먼저 봤어요. 물먹은 구두, 허리춤이 약간 터진 코트, 다른 가방 끈. 겉으로 보기엔 세련됐지만 곳곳에서 팽팽하게 무리하고 있는 삶의 냄새가 났죠. 아직 완전히 문 닫은 건 아니에요. 무슨 일이죠? 여자가 정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 아침 9시까지 이거 허리랑 어깨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윤희는 본능적으로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 40분. 원래는 이런 급한 수선은 안 받는데 말을 흐리며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이 손에 닿는 순간 윤희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이거 꽤 고급인데요. 네. 사실 제 옷은 아니에요. 젊은 여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면접용으로 빌린 거예요. 경비 아저씨 거요. 제 사이즈에 맞게 좀 줄이면 끝나고 다시 가져다 드리려고요. 윤희는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빌려 입고 간다고요? 살 돈이 없어서요. 이번에 떨어지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서. 여자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손이 살짝 떨렸죠. 밤늦게까지 면접 준비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뛰어들어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윤희는 한숨을 삼켰어요. 얼마까지 가능하세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방 속 지갑을 꺼내며. 윤희는 그 지갑 안에 카드 개수, 케이스 모서리가 다른 정도까지 한눈에 들어왔죠. 윤희는 허리를 폈습니다. 가격은 내일 아침 잘 맞는 거 보고 얘기해요. 네. 지금은 시간이 없고 당신도 얼른 들어가서 자야 내일 얼굴이 덜 부을 거 아니에요. 윤희는 재봉틀 쪽으로 돌아섰어요. 이름이? 박소미요. 좋아요, 소미 씨. 내일 아침 8시 반까지 올 수 있어요? 네. 꼭 올게요. 그럼 가요. 빗길이니까 조심해서. 소미가 허둥지둥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문의 종이 다시 한번 울렸죠. 띵. 윤희는 정장을 들어 올렸어요. 어깨에 걸어보니 확실히 큽니다. 오늘 밤샘이네. 재봉틀의 발판을 밟는 순간 윤희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된 얼굴 하나가 스쳤습니다. 30년 전 비를 잔뜩 맞고 여관 문을 두드리던 어떤 소녀. 그때 윤희는 잠시 손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바늘을 움직였죠. 아침이 오기 전에 도시.
시계는 새벽 2시를 넘겼습니다. 윤희의 작업실은 여전히 환했어요. 철제 선반에는 손님들이 맡긴 옷들이 빼곡했고 낡은 재봉틀 옆엔 허옇게 손이 부른 커피 잔이 놓여 있었죠. 윤희는 눈을 비비며 마지막 박음질을 마무리했습니다. 정장의 허리 라인이 날렵하게 살아났어요. 이 정도면 어디 가서 꿀리지 않겠지. 윤희는 옷을 마네킹에 걸어두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눈 밑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지만 눈동자는 이상하게도 밝았죠. 올해로 수선집 18년 차. 남편은 일찍 떠났고 아들은 지방 공장 기숙사에서 일합니다. 아들 등록금, 장학금 못 맞춰줘서 결국 휴학시킨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렸어요. 윤희는 늘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래서였을까요? 취업 준비를 한다는 젊은이들이 오면 왠지 모르게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옷자락에 실밥이 남지 않았는지, 허리춤이 너무 꽉 끼지 않는지, 면접장에서 자신감이 생길 정도로 딱 떨어지게 보이는지. 그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작은 응원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윤희에게는 아직 풀지 못한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시외 버스터미널 근처 허름한 여관에서 하루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눈과 비가 섞여 내리던 밤이었어요. 단 한 번만 오늘 밤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마른 몸에 낡은 교복을 걸친 여중생이 아기를 안고 여관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윤희는 지금도 그 장면을 생생히 기억해요. 아기를 감싼 담요는 축축했고 소녀의 입술은 파래져 있었죠. 윤희는 안쪽에서 카운터를 보던 주인 아주머니 얼굴을 떠올립니다. 얼굴이 굳어있던 표정까지. 돈 없으면 안 돼요. 여기 그런 데 아니에요. 그때 윤희는 그냥 눈을 돌렸어요.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언니, 잠깐만이라도요.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윤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 아기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한참 동안 들려오다가 언젠가 뚝 끊겼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이 녹지 않은 골목 구석에서 소녀의 담요가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이후로 윤희는 비 오는 날이면 유난히 잠을 이루지 못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열어주게 된 것도 그날 이후였죠. 새벽 7시가 조금 넘었을 때 윤희는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작업실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비는 잦아들었고 젖은 골목 위로 옅은 햇빛이 번져 있었죠. 그때 문의 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띵. 혹시 너무 일찍 왔나요? 밤사이 거의 못 잔 티가 나는 얼굴. 박소미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편의점 커피 2개가 들려 있었죠. 아니요. 딱 좋아요. 딱 한숨 자고 일어난 참이었거든요. 윤희는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소미는 수선된 정장을 입어보았어요. 어깨가 정확히 맞았습니다. 허리도 바짓단도. 거울 앞에서 서성이던 소미가 울컥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죠. 진짜 다른 사람 같아요. 윤희는 소매를 한 번 더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어제보다 표정이 훨씬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어디 가서도 꿀릴 거 없어요. 얼마 드리면 될까요? 소미가 조심스럽게 지갑을 꺼냈어요. 윤희는 싱크대 옆에 둔 커피를 집어들었습니다. 면접 잘 보고 나중에 월급 받으면 그때 생각나요? 네. 오늘은 그냥 이 커피 값으로 좋게요. 소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 돼요. 이건 진짜. 어제도 말했지만 지금은 생각할 시간도 없고 당신이 여기서 돈 걱정하다가 면접 시간 늦는 게 더 손해예요. 윤희는 단호하게 말했죠. 대신 약속 하나만 해요. 오늘 잘 보고 합격 소식 꼭 들려주기.
소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말 꼭 올게요. 이 빚 절대 안 잊을게요. 소미가 정장을 입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윤희는 혼잣말을 했어요. 빚은 내가 진 건데. 점심 무렵이 되었습니다. 윤희는 좁은 작업실 안에서 바지 단을 꿰매고 있었어요. 손님이 맡긴 교복 바지였습니다. 길이가 너무 길어서 아이가 계단에서 자꾸 넘어진다는 어머니의 말이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죠. 윤희는 바늘을 움직이며 생각했습니다. 이 옷을 입을 아이의 얼굴을, 학교 복도를 걸을 때 바짓단이 발에 걸리지 않도록, 체육 시간에 뛰어도 불편하지 않도록. 단 하나의 옷이지만 그 안에는 한 아이의 하루가 담겨 있었어요. 윤희는 늘 그렇게 생각하며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옆 건물 카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귀에 들어왔죠. 벽이 얇아서 옆집 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아니, 사장님. 그런 옷 입고 오는 손님은 솔직히 우리 가게 이미지의 좀. 누군가 옆 카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머리 좀 제대로 하고 다니라고요. 여기 아무나 오는 데 아니거든요. 윤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실이 반쯤 남은 바늘이 허공에서 떨렸죠.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었어요. 30년 전 여관 주인 아주머니도 비슷한 말투였습니다. 윤희는 바늘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문의 종이 또 울렸습니다. 띵! 이번엔 중년 남자였어요. 허리춤에 회사 출입증이 매달려 있고 손에는 유명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힌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여기 급하게 줄여야 할 옷이 있어서요. 윤희는 자동적으로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맡기고 가세요. 내일 저녁이면 맞춰드릴게요. 남자는 옷을 내밀며 대충 둘러보았어요. 여기 좀 오래됐네요? 그래도 바늘은 새 거예요. 농담도 하시네. 남자는 웃어 보였지만 눈빛에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옆 카페 쪽을 턱으로 가리켰죠. 저기 카페 사장이 아까 그러던데요. 요즘은 옷 입은 거 보고 손님 골라받기도 한다고. 윤희는 웃음으로 넘기려 했어요. 그러나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긴 그런 거 안 하시죠? 남자의 질문에 윤희는 잠시 대답을 잃었어요. 여관이 그랬었고 카페가 그랬고 어쩌면 이 골목 어디 곳곳에서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럴수록 자신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는데 여긴 그런 거 없습니다. 윤희는 또렷하게 말했죠. 옷만 오면 사람은 안 가려요. 남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좋은데요. 그 말. 그러나 윤희의 가슴속은 묘하게 저릿했어요. 남자가 나가고 윤희는 다시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아까 꿰매던 교복 바지가 들려 있었죠. 윤희는 바늘을 들었지만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30년 전 그날 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여관 카운터 뒤에서 창밖만 바라보던 20살의 자신, 문을 두드리는 소녀를 외면하던 자신. 윤희는 눈을 감았어요. 그때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주인 아주머니 눈치가 보여서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소녀가 여관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윤희는 지금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날 이후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 누군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잠을 설쳤죠. 그리고 수선집을 시작했을 때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곳만큼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옷을 입고 온 사람이라면 돈이 있든 없든 누구든 받아주겠다고. 그게 윤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어요.
윤희는 대문에 일시 외출 쪽지를 붙이고 동네 무료급식소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반찬을 조금씩 만들어 가져다 주는 날이었죠. 커다란 김치통을 들고 급식소 주방에 들어서자 자원봉사자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이고, 윤희 씨 왔네. 오늘도 김치 많이 가져왔어요? 네, 이 정도면 어르신들 밥 한 끼는 괜찮게 드실 거예요. 주방 한쪽에서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봉사자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남학생이 윤희를 힐끗 보며 말했죠. 어르신들 요즘도 옷 고치러 많이 오세요? 그럼. 윤희는 웃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한 벌 가지고 평생 입으려면 수선이 필수거든. 윤희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주방 한켠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좀 와보세요. 뉴스요, 뉴스. 작은 화면 속 어느 빌딩 로비가 비춰지고 있었어요.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을 이끄는 최연소 대표 박소미 씨입니다. 윤희의 손에서 김치통 뚜껑이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화면 속 낯익은 얼굴, 단정한 정장 차림, 짧은 헤어스타일, 눈웃음. 저 사람. 며칠 전 밤늦게 정장을 맡기러 왔던 그 소녀였어요. 대표? 최연소? 저는 취업을 포기했던 시절 동네 수선집에서 고쳐 입은 정장 하나로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옷이 제 인생을 바꿨죠. 인터뷰 속 소미의 말에 윤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그 순간 작업실에 걸려있는 한 벌의 옷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급하게 맡겼다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한 벌의 남성 정장. 소미가 빌려 입었다던 경비원의 옷과 비슷한 디자인이었죠. 급히 가게로 돌아온 윤희는 그 옷부터 찾았어요. 철제 선반 한쪽, 비닐 커버 안에 조심스레 걸린 정장. 윤희는 서둘러 비닐을 벗기고 안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휴대폰 번호가 적힌 쪽지, 지하철 카드,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 처음 보는 서류였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눈이 움직였습니다. 갑 현 소유주, 공란. 을 매수인, 대표 박소미. 그리고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죠. 사장님, 이 옷 맡길 때 설명드리려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못 드렸어요. 나중에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윤희의 심장이 쿵쿵 소리를 냈습니다. 계약서 하단에는 또 다른 문장이 있었어요. 매도인, 자산운용, 위탁관리인. 자산운용.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골목 낡은 건물들까지 통째로 사들여 카페와 갤러리로 바꾸고 있다는 회사. 그리고 그 옆 붉은색 글씨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대상 건물, 서울 구동, 현재 양장수선 운영 중. 윤희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 30년 동안 바느질로 버텨온 이 작은 가게가 누군가의 서류 속에 그저 대상 건물이라는 네 글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한 장 안에 누군가의 작은 진심과 누군가의 큰 욕심이 함께 들어 있었죠. 윤희는 계약서를 쥔 채 작업대 앞에 주저앉았어요.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죠. 윤희는 계약서를 다시 펼쳐보았어요. 매수인 박소미. 며칠 전 새벽까지 정장을 수선해준 그 소녀. 면접 보러 간다며 눈물을 글썽이던 그 소녀가 사실은 회사 대표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기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이 계약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의 가게가,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 정리될 수 있다는 사실이. 윤희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작업실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재봉틀, 녹슨 철제 선반, 손때 묻은 가위와 자. 18년 동안 이곳에서 수없이 바늘을 움직였죠.
누군가의 옷을 고치며 자신의 마음도 조금씩 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까? 윤희는 계약서를 작업대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좁았고 가로등 불빛은 여전히 희미했죠. 하지만 이곳이 윤희의 전부였어요. 이곳에서 바느질을 하지 않으면 윤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윤희는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손님이 맡긴 옷이 아직 여러 벌 남아 있었죠. 내일 찾으러 올 사람들, 이 옷을 입고 학교에 갈 아이, 출근할 어른, 면접을 볼 청년. 윤희는 그들을 생각하며 바늘을 움직였어요. 한 땀 한 땀, 천천히 정확하게. 계약서가 뭐든 누가 이 건물을 사려 하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윤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바느질. 그게 윤희가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윤희는 마지막 옷의 단을 마무리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잠을 자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윤희는 생각했어요. 소미가 왜 이 건물을 사려고 하는 걸까? 정말로 윤희를 도우려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윤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제 뭔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 변화가 좋은 쪽일지 나쁜 쪽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윤희는 준비해야 했습니다. 무엇이 오든 받아들일 준비를.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계약서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었죠. 가게는 여전히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옷을 맡기러 왔어요. 윤희는 여전히 바늘을 움직였죠.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 차량들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어요.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건물을 둘러보며 뭔가를 적어 내려갔죠. 측량기를 든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이 골목이 곧 변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세탁소 주인 아저씨는 이미 이사 날짜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옆 분식집 할머니도 조만간 문을 닫는다고 했죠. 모두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윤희만 빼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윤희가 작업실에서 바지 단을 재고 있을 때 문의종이 울렸어요. 띵. 그런데 이번엔 평소와 달랐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들어왔죠. 양복을 입은 남자 셋. 그중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자산운용 프로젝트 총괄 강도훈입니다. 윤희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자의 얼굴을 바라봤죠. 나이는 30 중반쯤. 말끔한 정장, 각진 얼굴, 차가운 눈빛. 무슨 일이세요? 윤희가 물었어요. 강도훈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재봉틀, 녹슨 선반, 좁은 작업 공간. 표정에 실망이 스쳤죠. 여기가 양장수선이죠? 네. 사장님, 저희가 이 건물 매입건으로 왔습니다. 윤희의 손이 멈췄어요. 바지 단을 재던 자가 작업대 위로 떨어졌죠. 매입이요? 네. 이 건물 원래 소유주분께서 저희 측에 매각 의사를 밝히셨고요. 현재 세입자분들께 안내드리러 다니고 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자를 내려놓았어요. 저는 들은 바 없는데요. 곧 공문 나갈 겁니다. 오늘은 사전 안내 차원이고요. 강도훈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윤희에게 보여줬죠. 이 골목 전체를 문화예술거리로 재개발할 계획입니다. 카페, 갤러리, 공방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윤희는 화면을 봤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세련된 간판들, 넓은 보도. 지금의 골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그럼 여기 있던 가게들은요?
이전 보상금 지급하고 정리됩니다. 정리라는 단어가 윤희의 귀에 날카롭게 꽂혔어요. 정리.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하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이사 갈 생각 없어요. 강도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사장님, 이건 협의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도 저는 안 나가요. 뒤에 서 있던 남자 하나가 강도은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강도은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윤희를 봤습니다. 사장님,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건 사업이에요. 제게는 삶이에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18년을 살았어요. 이 골목 사람들이 다 제 이웃이고 손님이에요. 그걸 하루아침에 정리하라고요? 강도은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장님, 세상이 변하는 건데요. 낡은 건 새 걸로 바뀌어야죠. 낡은 게 아니에요. 오래된 거예요. 윤희는 목소리를 높였죠. 오래됐다고 다 버려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강도우는 명함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안 그러면 법적 절차 들어갑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문을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뒤돌아봤죠. 참고로 사장님, 여기 수선집 하나만 정리하면 이 골목 라인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혼자 버티신다고 달라질 거 없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띵! 윤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분수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강도우는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윤희는 느꼈습니다. 분수에 맞게 나가라는 뜻이라는 걸. 30년 전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여기 그런 데 아니에요. 돈 없으면 안 돼요. 나가세요. 윤희는 작업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그날 밤 윤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나가야 하는 걸까? 여기서 버틴다고 뭐가 달라질까? 혼자 남으면 결국 쫓겨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서 물러나면 30년 전 그날과 뭐가 다른가? 또다시 눈을 돌리는 거 아닌가? 윤희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윤희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옷을 맡기러 왔죠. 윤희는 평소처럼 옷을 받고 수선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을 때 옆 카페 사장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들으셨어요? 우리 다 나가야 한대요. 네, 들었어요. 저는 다음 달에 나갈 거예요. 이미 다른 데 자리 알아봤거든요. 카페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도 빨리 알아보세요. 늦으면 좋은 자리 다 나가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카페 사장이 나가고 윤희는 혼자 작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죠. 좁고 낡은 골목. 하지만 윤희에게는 소중한 곳이었어요. 그때 문의 종이 울렸습니다. 띵! 박소미였어요.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본 그 소녀. 회사 대표라는 그 소녀가 다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죠. 사장님. 소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희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소미는 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혹시 제 옷 찾으러 왔어요. 윤희는 선반으로 가서 정장을 꺼냈어요. 비닐 커버를 벗기고 소미에게 건넸죠. 여기요. 소미는 정장을 받으며 윤희의 얼굴을 봤습니다. 사장님, 혹시 화나셨어요?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작업대로 돌아가 앉았죠. 소미는 정장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윤희는 서랍을 열었어요. 계약서를 꺼내 작업대 위에 놓았죠. 이거, 소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윤희는 소미를 똑바로 봤어요. 이게 뭐예요? 소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설명은 나중이고 당신이 이 건물 사려고 한 거 맞죠? 네.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요? 소미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사장님을 돕고 싶어서요. 윤희는 코웃음을 쳤어요. 날 도와? 건물을 사서? 네. 이 건물 원래 개발사 쪽에서 사려고 했거든요. 제가 먼저 사면 사장님이 쫓겨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계약서를 옷주머니에 넣어뒀어요. 소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맡길 때 말씀드리려 했는데 너무 급해서 못 드렸어요. 윤희는 일어섰어요. 소미를 똑바로 마주봤죠. 솔직히 말해요. 진짜 날 도우려던 거예요? 아니면 이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소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사장님, 요즘 세상에 누가 일부러 수선집 하나 살리겠다고 건물을 사요? 말이 돼요, 그게?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도 그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이 골목을 돈으로만 보는 거죠. 소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전 정말 나가요. 윤희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소미는 눈물이 글썽해졌어요. 하지만 윤희는 고개를 돌렸죠. 소미는 정장을 안고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봤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그 정장 수선해 주신 게 그냥 일이었나 봐요. 그 말을 남기고 소미는 나갔습니다. 띵! 문이 닫혔어요. 윤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죠. 소미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냥 일이었나 봐요. 아니었습니다. 윤희에게 그건 일이 아니었어요. 소미의 떨리는 손, 붉어진 눈과 간절한 목소리. 그 모든 게 윤희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래서 밤을 새워 정장을 수선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소미가 정말로 윤희를 도우려던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지. 윤희는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손에 바늘을 들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골목에는 변화가 시작됐어요. 세탁소가 먼저 문을 닫았습니다. 분식집도 폐업 신고를 했죠. 카페는 재고 정리 세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가게들이 사라졌습니다. 골목이 텅 비어가기 시작했죠. 윤희의 가게만 여전히 불을 켰어요. 저녁이 되면 개발사 사람들이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윤희의 가게 앞에서 멈춰서서 뭔가를 적어 내려갔죠. 윤희는 커튼을 쳤어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편함에 등기 우편이 와 있었어요. 윤희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건물명도 소속예고 통지서 30일 이내 자진 퇴거하지 않을 시 강제 집행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죠. 윤희는 통지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말로 쫓겨나는 건가? 정말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건가? 윤희는 알 수 없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윤희는 혼자 작업실에 앉아 있었죠. 재봉틀을 쓰다듬었어요. 18년 동안 함께한 재봉틀. 수없이 바늘을 움직였던 이 자리. 이제 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나야 하는 걸까요? 윤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여관문 앞에 서 있던 소녀. 아기를 안고 떨고 있던 소녀. 윤희가 외면했던 그 소녀. 그때 윤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죠. 이번에도 똑같이 물러날 건가요? 또다시 외면할 건가요?
윤희는 눈을 떴습니다. 아니에요. 이번에는 달라야 했습니다. 통지서가 온 다음 날부터 골목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공사 차량들이 골목 입구를 막았어요. 측량 장비를 든 사람들이 건물 앞을 오갔죠. 윤희는 가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세탁소가 있던 자리에는 이미 철거 준비가 시작됐어요. 간판이 내려지고 있었죠. 분식집 할머니는 짐을 싸고 계셨습니다. 카페는 완전히 문을 닫았어요. 골목이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윤희의 가게만 홀로 남아 있었죠. 강도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어요. 사장님, 마지막으로 권유드립니다. 윤희는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늘을 움직이며 대답하지 않았죠. 법적 절차 들어가면 사장님께 불리합니다. 이전 비용도 지금보다 줄어들고요. 윤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돈 때문에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입니까? 이곳이 제 삶이니까요. 강도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법의 문제예요. 법이 사람보다 중요한가요? 법이 사람을 보호하는 겁니다. 윤희는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죠. 법이 저를 보호해줬으면 애초에 이런 통지서가 오지 않았겠죠. 강도훈 옆에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명도 소송 진행 일정표였어요. 다음 주 화요일 첫 재판입니다. 출석하셔야 합니다. 윤희는 서류를 받지 않았어요. 그냥 바늘을 계속 움직였죠. 강도훈과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윤희는 혼자 남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재판, 법원, 명도 소송. 윤희는 그런 단어들이 낯설었어요. 평생 바늘만 쥐고 살았는데 이제 법정에 서야 한다니. 윤희는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골목은 점점 공사장처럼 변해가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윤희가 마지막 손님의 옷을 수선하고 있을 때 누군가 가게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유리문 너머로 서 있었죠. 윤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중년 여자였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죠. 며칠 전까지 분식집을 하던 할머니였어요. 윤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사 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응, 갔다 왔어. 할머니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전해달라고. 뭔데요? 동네 사람들이 모았어. 서명이야, 서명. 윤희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죠. 종이 여러 장이 들어 있었어요. 우리 골목 수선집을 지켜주세요. 큰 글씨로 쓰인 제목 아래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세탁소 아저씨, 분식집 할머니, 카페 사장, 그리고 단골 손님들의 이름도 보였어요. 윤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미안해. 먼저 나가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사장님 가게만큼은 남아 있어야 해. 이 골목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증거니까. 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힘내. 우리가 응원할게. 할머니는 윤희의 어깨를 토닥이고 갔습니다. 윤희는 서명 용지를 펼쳤어요. 하나하나 이름을 읽었죠. 30년 넘게 단골이었던 아주머니, 아들 교복을 맡기던 아버지, 결혼식 드레스를 수선했던 신부, 모두 윤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윤희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거워지기도 했죠. 이 사람들의 응원이 법정에서 통할까요? 서명이 소송을 막을 수 있을까요? 윤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재판 전날 밤이었어요. 윤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법정에 서야 했죠.
변호사도 없이 혼자. 윤희는 옷장을 열었어요.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다림질을 했죠. 한 땀 한 땀 정성껏 다렸어요. 내일 입고 갈 옷이었습니다. 법정에서도 당당하게 서고 싶었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윤희는 작업실에 앉아 있었어요. 재봉틀을 쓰다듬었죠. 18년 동안 함께한 재봉틀. 내일이면 이 재봉틀도 치워야 할지 모릅니다. 윤희는 눈을 감았어요.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여관 카운터 뒤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신. 이번에는 달라야 했어요. 이번에는 싸워야 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희는 준비한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죠. 가게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골목을 걸어나가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사장님. 윤희가 뒤돌아봤어요. 분식집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세탁소 아저씨, 카페 사장도 함께 있었죠. 왜 다들? 우리도 같이 갈게. 증인으로 서려고. 윤희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이미 이사 가셨잖아요. 그래도 증언은 할 수 있어. 사장님이 이 골목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말해줄 거야. 윤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할 거 없어. 우리가 더 미안하지. 일행은 함께 법원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법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윤희는 계단을 올라가며 긴장했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쪽에는 강도훈과 개발사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윤희는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개발사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피고는 정당한 보상을 거부하고 퇴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재판장이 윤희를 봤어요. 피고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윤희는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저는 18년 동안 이곳에서 수선집을 운영했습니다. 이곳은 제 일터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저는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옷을 고치며 살아왔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개발사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건물 소유주의 권리가 우선입니다. 세입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고 퇴거해야 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신청하신 분들 계십니까? 네. 분식집 할머니가 일어섰어요. 저는 이 골목에서 30년 넘게 장사했습니다. 수선집 사장님은 이 골목의 중심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중심이었습니까? 할머니는 윤희를 봤습니다. 사장님은 돈이 없어도 옷을 수선해줬어요. 급한 사람이 오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줬죠. 그런 사람을 쫓아내는 게 옳습니까? 개발사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감정적 호소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다음 증인 계십니까? 세탁소 아저씨가 일어섰어요. 카페 사장도 일어났죠. 하나둘씩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표정은 딱딱했어요. 법은 감정이 아니라 규정으로 움직였죠.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어요. 2주 뒤 선고하겠습니다. 윤희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아.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윤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재판장님 표정 보셨죠? 우리가 질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지.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작업실. 윤희는 재봉틀 앞에 앉았죠. 바늘을 들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인터넷 기사를 봤어요. 개발 반대 수선집 사장, 법정 다툼.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냥 보상받고 나가지 왜 버티나. 저런 사람들 때문에 개발이 늦어진다. 시대착오적이다. 윤희는 화면을 껐어요. 사람들은 윤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집쟁이 할머니로만 봤죠. 윤희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어요. 혼자였습니다. 정말로 혼자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가게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어요. 골목이 공사장이 되면서 사람들이 발길을 끊었죠.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없이 지나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윤희는 빈 작업실에 앉아 있었어요. 재봉틀만 덩그러니 있었죠. 창밖으로는 공사 소음이 들렸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 곧 이 가게도 저렇게 무너질까요? 윤희는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윤희가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골목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 기자들이었어요. 수선집 사장님 계십니까? 윤희는 당황했습니다. 네, 제가 사장인데요. 인터뷰 좀 하고 싶습니다. 골목 개발 관련해서요. 윤희는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기자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해요. 법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윤희는 망설였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죠.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윤희는 18년 동안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수선했던 옷들, 그 옷 안에 담긴 삶들.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촬영도 했죠. 다음 날 기사가 났습니다. 개발 vs 삶의 터전, 한 수선집의 외로운 싸움. 기사는 빠르게 퍼졌어요.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응원하는 댓글들이 많았죠. 사장님 힘내세요. 저도 그 수선집 가본 적 있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개발이 다가 아니잖아요. 윤희는 댓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응원이 법정에서 통할까요? 윤희는 알 수 없었어요.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윤희는 다시 법원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골목 주민들뿐 아니라 기사를 보고 온 사람들도 있었죠. 법정 밖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윤희를 응원하는 피켓을 들고 윤희는 그들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랐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어요.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을 꽉 쥐었죠. 재판장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원고 피고 간 건물명도 청구 사건.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물에서 퇴거하고 건물을 인도할 것. 윤희의 귀에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퇴거, 인도, 30일.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재판장이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의 영업기간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전 보상금은 당초 제시액의 1.5배로 증액한다. 강도훈 측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졌어요. 결국 졌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할머니와 아저씨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사장님,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졌어요. 30일 안에 나가야 해요. 할머니가 윤희의 손을 잡았어요. 항소하면 안 돼? 윤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혼자 항소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그만할래요. 윤희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피켓을 들고 서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윤희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윤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흐르는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30년 전 여관에서 쫓겨나던 소녀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윤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결국 쫓겨나는 건가요? 윤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텅 빈 작업실. 윤희는 재봉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일찍 강도훈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였죠. 사장님, 판결 나셨죠?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늘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30일 안에 퇴거하셔야 합니다. 이전 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도훈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전 업체 목록과 보상금 수령 안내서였죠. 윤희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은데요. 사장님, 시간 없습니다. 빨리 준비하셔야. 나가주세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강도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생각해 두세요. 강도훈 일행이 나갔어요. 윤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죠. 이미 절반 이상이 철거됐어요. 세탁소가 있던 자리는 평평한 땅이 됐습니다. 분식집도 사라졌죠. 카페 건물만 겨우 남아 있었어요. 곧 윤희의 가게도 저렇게 될 겁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윤희는 가게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골목이 공사장이 되면서 아무도 오지 않았죠. 하루에 한두 명 오면 다행이었어요. 대부분은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윤희를 격려했죠. 사장님, 힘내세요. 다른 곳에서라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윤희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18년 동안 이곳에서만 살았는데 윤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윤희가 마지막 옷을 정리하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띵! 박소미였어요. 윤희는 깜짝 놀랐죠. 재판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소미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사장님. 윤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미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판결 소식 들었어요. 그래서요? 윤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소미는 한 발짝 다가갔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윤희는 비웃었습니다. 도와줘요? 어떻게요? 이 건물 제가 샀어요. 정확히는 사는 과정에 있고요. 윤희는 소미를 똑바로 봤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당신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장님께 드리려고요. 윤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소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소유권 이전 계약서였죠. 이 건물 소유권을 사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무상으로요. 윤희는 서류를 받지 않았어요. 왜요? 소미는 윤희의 눈을 봤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그 정장 수선해 주셨잖아요. 그때 사장님은 돈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거랑 이거랑 다르죠. 아니에요. 똑같아요. 소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장님은 제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 제가 사장님께 그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요즘 세상에 건물을 공짜로 준다고요? 믿어주세요. 소미가 간절하게 말했죠. 하지만 윤희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나가요. 사장님, 제발 나가달라고요. 윤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와서 선심 쓰지 마세요. 소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장님,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도 그 개발사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이 골목을 돈으로만 보는 거죠.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소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죠. 나가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윤희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소미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죠.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봤습니다. 사장님, 30년 전 여관에서 쫓겨난 소녀 이야기 들었어요. 윤희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소녀가 저는 아니지만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시절이요. 소미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알아요. 문을 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 문이 닫히면 얼마나 아픈지. 사장님은 제게 문을 열어줬어요. 이제 제가 사장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싶어요. 소미는 나갔습니다. 띵! 문이 닫혔어요. 윤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소미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꽂혔죠. 문을 여는 것, 문을 닫는 것. 30년 전 윤희는 문을 닫았습니다. 소녀에게 문을 열어주지 못했죠.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이번에는요? 윤희가 소미에게 문을 닫는 건 아닐까요? 윤희는 주저앉았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소미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의심해야 할까요? 윤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강도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 업체 사람들과 함께였죠. 사장님, 오늘부터 짐 정리 시작합니다. 윤희는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 나갈 준비가 안 됐어요. 시간 없습니다. 2주 후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강도훈은 단호했어요. 업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죠. 윤희는 그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자신의 삶이 박스에 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재봉틀도 포장됐어요. 철제 선반도 분해됐죠. 18년 동안의 흔적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윤희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죠. 저녁이 되자 업체 사람들이 갔습니다. 내일 다시 와서 마저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윤희는 텅 빈 작업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재봉틀이 있던 자리만 덩그러니 비어 있었죠. 윤희는 그 자리에 앉았어요.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18년 동안 이 자리에서 바늘을 움직였어요. 수없이 옷을 고쳤죠. 그 옷들 안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면접 보러 가는 청년, 결혼식에 가는 신부, 아이 입학식에 가는 어머니. 윤희는 그들의 옷을 고치며 그들의 삶과 연결됐어요. 이제 그 연결이 끊어지는 겁니다. 윤희는 눈을 감았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띵! 윤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누가 왔는지 확인하고 싶지 않았죠. 사장님,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분식집 할머니였어요. 그리고 세탁소 아저씨, 카페 사장도 함께 왔죠. 우리가 뭘 도와드릴까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포기할래요. 포기하면 안 돼요. 왜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할머니가 윤희 옆에 앉았어요. 사장님, 우리가 이 골목에서 함께 살았던 시간들이 있잖아. 그게 끝이 아니야. 윤희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골목도 없어요. 가게도 없어지고요.
가게는 없어져도 사람은 남아. 할머니는 윤희의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이 우리한테 해준 것들 다 기억해.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야.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품에 안겨 울었죠. 18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지키지 못해서. 아니야. 사장님은 충분히 했어. 할머니가 윤희의 등을 토닥였어요. 세탁소 아저씨와 카페 사장도 다가왔습니다. 함께 앉아 윤희를 위로했죠. 그날 밤 윤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할머니와 아저씨들이 함께 있어줬습니다. 작업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함께 누워 잤죠. 마치 예전 골목의 따뜻함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희가 눈을 뜨니 할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어났어? 밥 먹어. 윤희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죠. 오랜만에 따뜻한 아침이었어요. 밥을 먹고 있을 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띵! 이번에는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대학생들 같았죠. 여기가 수선집 맞나요? 네, 그런데 저희 봉사 동아리예요. 기사 보고 왔어요. 기사요? 네. 사장님 이야기 보고 감동받았어요. 짐 정리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윤희는 놀랐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이 계속 왔어요. 예전 단골 손님들, 기사를 본 시민들, 봉사 단체 사람들, 모두가 윤희를 돕겠다고 찾아왔죠. 작업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함께 짐을 정리했어요. 함께 청소를 했죠. 윤희는 그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윤희를 기억하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2주 후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 윤희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철거 예정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윤희는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박스에 담긴 실패들, 바늘들, 손때 묻은 가위. 하나하나가 18년의 기억이었죠.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건물이 사라졌어요. 윤희의 가게만 외롭게 서 있었죠. 며칠 후면 이것도 사라질 겁니다. 윤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량 소리, 사람들 말소리. 윤희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골목 입구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방송국 차량이었죠.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내렸어요. 무슨 일일까요? 윤희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 누군가 서 있었죠. 윤희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자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이 수선집에서 큰 도움을 받았어요. 윤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기억났어요. 10년 전 면접 보러 간다며 치마를 맡겼던 젊은 여자. 당시 돈이 없어서 걱정하던 그 사람. 윤희는 수선비를 깎아줬었죠. 나중에 월급 받으면 주라고 했었어요. 그 여자가 지금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생각나면 주라고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면접에서 합격했어요. 그 회사에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고요. 제 인생이 바뀐 날이었어요. 윤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신 건가요? 네. 사장님이 쫓겨난다는 기사를 봤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여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받은 도움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뒤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처럼 보였죠. 아니, 이제는 대학생이 됐나요? 저는 중학생 때 여기서 교복 바지를 고쳤어요. 남자가 카메라를 봤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어려웠거든요. 사장님이 돈 받지 않으셨어요. 윤희는 기억했어요. 키가 갑자기 커서 교복 바지가 짧아진 아이. 어머니가 돈이 부족하다고 미안해 하셨죠. 윤희는 그냥 수선해 줬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자란 겁니다. 사장님 덕분에 졸업식 사진 잘 찍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진이에요. 남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 뒤로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하나 둘씩 윤희가 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아기 돌잔치복을 수선했던 젊은 엄마, 결혼식 드레스를 고쳤던 신부, 아버지 정장을 급하게 줄였던 직장인,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해줬던 작은 친절들을, 받았던 따뜻한 말들을, 그들은 카메라 앞에 섰어요. 하나씩 자신의 이야기를 했죠. 사장님은 그냥 돈벌이로 일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대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이런 분이 쫓겨나면 안 돼요.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촬영했어요. 메모했죠. 윤희는 그들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일들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어요. 작은 친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였던 겁니다. 할머니가 윤희 옆에 왔어요. 맞지? 사장님이 혼자가 아니야.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죠. 그때 골목 안쪽에서 또 다른 차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세단이었어요. 차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렸어요. 박소미였습니다.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미는 정장이 아니라 편한 셔츠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간단하게 묶었죠. 사장님, 소미가 윤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카메라가 소미를 향했죠. 소미는 윤희 앞에 섰습니다.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윤희는 소미를 봤습니다. 뭐가 늦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소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죠. 이 건물, 이미 제 이름으로 넘어왔어요. 윤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개발사 측과 협상했어요. 이 건물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지를 개발하는 조건으로요. 소미는 서류를 윤희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사장님께 드릴게요. 윤희는 서류를 받지 못했어요. 믿을 수 없었죠. 왜 그렇게까지 해요? 소미는 윤희의 눈을 봤습니다. 제가 30년 전 여관에서 쫓겨난 그 소녀는 아니지만요. 소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시절이요. 소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21살 때였어요. 첫 직장에서 해고됐고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소미의 과거 이야기가 시작됐죠. 며칠 동안 찜질방을 전전했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죠. 그러다 우연히 이 골목을 지나갔어요. 소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장님 가게 앞에 서 있었는데 안에서 누군가 바느질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윤희는 소미를 봤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저렇게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는 사람이 부럽다고. 소미는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오래 하지 못했거든요. 해고당하고 쫓겨나고. 하지만 사장님은 달랐어요. 한자리에서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계셨죠. 윤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저도 언젠가 사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미는 서류를 다시 내밀었어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사장님께 빚을 갚고 싶었어요. 윤희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서류를 펼쳤어요. 소유권 이전 계약서. 김윤희. 무상양도. 윤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제게 주는 거예요? 네.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그 정장 수선해 주실 때 돈 안 받으셨잖아요. 나중에 생각나면 주라고 하셨죠. 윤희는 기억했어요. 그 밤을 새워 정장을 수선했던 날. 저는 그때 생각났어요. 제가 사장님께 뭘 드려야 할지. 소미는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장 수선비 대신 이 건물을 드리는 거예요. 윤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미도 함께 울었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카메라가 이 장면을 담았습니다. 할머니와 아저씨들도 눈물을 닦았어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또 다른 차가 왔습니다. 개발사 차량이었어요. 강도훈이 내렸습니다. 그는 상황을 보고 멈춰섰죠. 카메라들, 사람들, 그리고 박수. 강도훈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사장님. 강도훈이 윤희를 불렀습니다. 윤희는 강도훈을 봤어요. 강도훈은 한참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윤희는 놀랐습니다. 강도훈이 사과하다니. 저희 회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강도훈은 고개를 들었어요. 이 골목이 단순히 오래된 건물들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사람들의 삶이 있었고요. 강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님을 보며 배웠습니다. 개발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윤희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강도훈을 바라봤죠. 강도훈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재단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이 지역 개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강도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골목은 철거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존하고 복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겁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강도훈은 카메라를 봤습니다. 우리 회사는 개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골목을 보며 깨달았어요. 오래된 것도 가치가 있다는 걸요. 강도훈은 윤희를 봤어요. 사장님 같은 분들이 계속 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윤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약속드립니다. 강도훈은 다시 고개를 숙였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카메라가 이 모든 걸 담았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할머니가 윤희를 부축했습니다. 사장님,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윤희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18년 동안 지켰던 이곳, 이제야 지킬 수 있게 됐어요. 소미가 윤희 옆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윤희는 소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전 쫓겨난 소녀와는 다른 이야기. 하지만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두 사람이 만났죠. 그리고 서로를 구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수선집 사장의 작은 친절이 만든 기적. 제목이었죠. 윤희는 가게 안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 속에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울고 있는 모습, 소미와 손을 잡은 모습, 그리고 사람들의 증언. 윤희는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작은 일들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옷 하나 수선해 주는 것, 돈 받지 않고 도와주는 것.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고
결국 자신의 인생도 바꿨죠. 할머니가 윤희 옆에 앉았어요. 사장님, 이제 믿어?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할머니는 윤희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사장님이 증명했어. 윤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이 보였어요. 아직은 공사장 같았지만 곧 달라질 겁니다. 사람들이 돌아올 거예요. 가게들도 다시 문을 열 거고요. 윤희의 수선집은 그 중심에 있을 겁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개발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철거는 중단됐어요. 대신 복원 작업이 시작됐죠. 골목 바닥을 새로 깔았어요. 가로등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건물들은 그대로 뒀죠. 낡았지만 그게 골목의 매력이라고 판단했어요. 윤희의 가게도 약간 수리만 했습니다. 지붕을 고치고 벽을 칠했어요. 하지만 간판은 그대로 뒀죠. 수선 잘하는 집. 18년 동안 걸려있던 그 간판. 윤희는 새로 달린 간판을 봤어요. 낡았지만 소중했습니다. 소미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설계도를 들고 왔죠. 사장님, 이거 보세요. 윤희는 설계도를 봤습니다. 골목 전체의 계획이었어요. 수선집 옆에 작은 카페, 그 옆에 공방, 세탁소가 있던 자리에는 북카페, 모두 작고 아늑한 가게들이었죠. 이렇게 만들 거예요.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골목으로요. 윤희는 설계도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좋네요. 사장님 가게가 중심이에요. 이 골목의 시작이자 끝이죠. 윤희는 고마웠습니다. 소미가 진심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할머니와 아저씨들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가게를 열기로 했죠. 분식집 할머니는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세탁소 아저씨는 수제화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카페 사장은 북카페를 열었죠. 골목이 다시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윤희는 매일 가게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다시 옷을 맡기러 왔죠. 윤희는 다시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껏 30년 전 외면했던 죄책감. 18년 동안 바느질로 속죄해 온 시간. 이제는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윤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옷을 입은 사람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윤희는 그들을 위해 오늘도 바늘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일, 옷을 고치며 마음을 고치는 일. 그게 윤희가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어요. 골목에 봄바람이 불었죠. 윤희는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낯설지 않았죠. 여전히 좁았고 여전히 낡았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벽에는 작은 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골목의 옛 모습을 담은 그림들. 수선집, 세탁소, 분식집, 카페. 모두 그림 속에 살아 있었죠. 골목 입구에는 새로운 간판이 섰어요. 사람이 머무는 길.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간판을 볼 때마다 미소 지었어요. 옆 건물에는 카페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 카페 사장이 운영하는 북카페였죠. 오후 시간에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했어요. 그 옆에는 분식집 할머니가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메뉴판에 특별한 글씨가 있었어요. 취업 준비생 할인, 학생 할인. 윤희가 제안한 메뉴였죠. 세탁소 아저씨는 수제화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직접 신발을 만들고 고쳤어요. 작지만 따뜻한 가게였죠. 골목 전체가 변했습니다. 개발이 아니라 재생이었어요.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죠. 윤희의 가게도 달라졌습니다. 간판이 새로 달렸어요.
사람까지 수선해주는 집. 큰 글씨였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도 있었죠. 옷도 마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미가 제안한 문구였어요. 윤희는 처음엔 부끄러워했습니다. 너무 거창하다고 했죠. 하지만 소미는 고집했어요. 사장님이 실제로 하시는 일이잖아요. 결국 윤희는 받아들였습니다. 간판을 보며 책임감도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사람을 수선해야 한다는 생각. 가게 안도 조금 변했습니다. 작업대를 하나 더 들였어요. 소미가 지원한 새 재봉틀도 놓였죠. 하지만 윤희는 여전히 낡은 재봉틀을 썼습니다. 18년 동안 함께한 재봉틀. 버릴 수 없었어요. 새 재봉틀은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썼죠. 벽에는 사진들이 걸렸습니다. 예전 골목의 모습들. 그리고 윤희를 찾아왔던 사람들의 사진. 면접에 합격했다며 찾아온 사람들. 결혼했다며 인사 온 사람들. 아기가 태어났다며 고마워하던 사람들. 모두 윤희의 작은 친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윤희는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윤희는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있었죠. 치마단을 꿰매고 있었어요. 손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소리, 실이 당겨지는 소리, 윤희에게는 가장 편안한 소리였죠. 그때 문의 종이 울렸습니다. 띵! 윤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중학생 남자아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죠. 바지가 너무 길어서 끌리고 있었어요. 여기 길이 좀 줄여주실 수 있나요? 윤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여긴 그런 데거든요. 아이는 바지를 벗어 건넸어요. 엄마가 바빠서 못 오셨어요. 괜찮아요. 언제까지 필요해요? 내일 학교 가야 해서요. 윤희는 바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안에 해줄게요. 저녁 6시쯤 와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이는 신발을 신으며 물었어요. 여기 간판이 특이하던데요. 사람까지 수선해 준다고요? 윤희는 웃었습니다. 응, 그렇게 쓰여 있지? 진짜 사람도 고쳐주세요? 윤희는 아이를 봤어요. 옷을 고치다 보면 사람도 조금씩 고쳐지더라고.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네. 아이는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윤희는 바지를 펼쳤어요. 단을 재기 시작했죠. 예전에 윤희 자신도 저랬습니다. 여관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20살. 사람을 외면했던 20살. 그때는 몰랐어요. 문을 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윤희는 바늘을 들었어요. 한 땀씩 꿰매기 시작했죠. 이 바지를 입을 아이를 생각하며 학교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도록 작은 바느질 하나가 아이의 하루를 바꿀 수 있어요. 윤희는 그걸 믿었습니다. 저녁 5시가 되었어요. 윤희는 바지 수선을 끝냈습니다. 깔끔하게 단이 정리됐죠. 다림질도 했어요. 아이가 입으면 딱 맞을 겁니다. 윤희는 바지를 옷걸이에 걸었어요. 그리고 차를 한 잔 마시며 쉬었죠.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북카페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 골목이 살아 있었죠.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이게 윤희가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그들의 삶이었죠. 6시가 되자 아이가 다시 왔습니다. 윤희는 바지를 건넸어요. 입어봐요. 아이는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죠. 딱 맞았어요. 길이도 완벽했습니다. 와, 진짜 딱 맞아요.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잘 됐네. 이제 넘어지지 않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윤희는 생각했어요. 잠깐만. 그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탕 하나를 꺼냈죠. 이거 받고 가요. 수선비는 이걸로 좋게요. 아이는 놀랐습니다. 네, 사탕이요? 응. 대신 약속 하나만 해요. 무슨 약속이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누군가를 도와주기.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럼 됐어요. 아이는 사탕을 받고 나갔습니다. 윤희는 아이의 뒷모습을 봤어요. 잘 맞는 바지를 입고 걷는 모습. 뿌듯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윤희는 가게 문을 반쯤 닫았습니다. 정리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죠. 그때 누군가 골목 안으로 들어왔어요. 박소미였습니다. 그 옆에는 강도은도 함께 있었죠. 사장님, 소미가 손을 흔들었어요. 윤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둘이 함께 와요? 오늘 회의 있잖아요. 골목 주민 회의요. 윤희는 깜빡했어요. 아, 맞다. 매달 한 번씩 골목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윤희도 참석해야 했어요. 늦지 마세요. 사장님이 의장이시잖아요. 윤희는 손을 저었습니다. 거창한 이름 붙이지 말아요. 그냥 오래 사는 사람이 먼저 와서 앉는 거지. 소미와 도훈이 웃었어요. 세 사람은 함께 골목을 걸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골목에 비쳤어요. 따뜻한 빛이었죠. 윤희는 좌우를 둘러봤습니다. 북카페에서는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식당에서는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죠. 수제화 가게에서는 아저씨가 망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윤희는 소미를 봤습니다. 소미 씨, 고마워요. 갑자기 왜요? 소미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당신 덕분에 이 골목이 살아났어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계셨으니까 가능했어요. 윤희는 강도훈도 봤습니다. 도훈 씨도요. 강도훈은 쑥스러워했어요. 저는 뭘 한 게 없는데요. 생각을 바꿔줬잖아요. 개발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려줬어요. 강도훈은 웃었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사장님한테요. 윤희는 고마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해줘서 회의 장소에 도착했어요. 북카페 2층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있었죠. 할머니, 아저씨, 카페 사장, 그리고 새로 입주한 가게 주인들도 있었어요. 윤희가 들어서자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윤희는 부끄러워했어요. 박수 칠 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장님. 사장님이 영웅이에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다음 달 골목 축제 계획, 거리 청소 일정, 새로운 벽화 디자인, 하나씩 논의했죠. 윤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의견을 냈어요. 모두 윤희의 말을 존중했죠. 회의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한 음식이었어요. 모두 둘러앉아 밥을 먹었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이 순간이 좋았어요. 함께 밥을 먹는 것, 함께 웃는 것, 이게 진짜 공동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윤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죠. 재봉틀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든든했어요. 윤희는 재봉틀을 쓰다듬었습니다. 18년 동안 함께한 동반자.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겁니다. 창밖을 봤어요. 골목에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가로등도 켜졌죠. 따뜻한 빛이 골목을 감쌌어요. 윤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여관에서 쫓겨나던 소녀. 윤희는 그 소녀를 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옷을 고치며, 마음을 고치며, 그게 윤희의 속죄였고, 동시에 삶이었죠.
이제 윤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가끔 비 오는 날이면 여전히 그날이 떠올랐죠. 하지만 예전처럼 괴롭지는 않았어요. 윤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윤희는 불을 끄려다 말고 책상 위를 봤습니다. 오늘 온 아이의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바지 정말 잘 맞아요. 꼭 누군가 도와줄게요. 아이가 남기고 간 쪽지였습니다. 윤희는 쪽지를 읽으며 웃었어요. 작은 친절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윤희에게서 아이에게, 그리고 아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윤희는 쪽지를 벽에 붙였어요. 다른 사진들 옆에,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골목을 걸으며 새 간판을 올려다 봤죠. 사람까지 수선해주는 집. 달빛 아래서 간판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윤희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날 나는 단지 옷 하나를 고쳐줬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작은 진심이 나와 이 골목의 인생을 통째로 수선해버렸다. 윤희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죠. 하지만 가게 간판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옷을 고치며 내 마음까지 조금씩 기워온 세월. 비 오는 밤 문을 열어주지 못했던 그날을 후회하며 수없이 바늘을 움직였다. 알고 보니 그 바늘 끝에 달린 건 옷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골목에 불빛만 남았어요. 그 불빛 속에서 윤희의 가게 간판이 마지막까지 빛났죠. 사람까지 수선해주는 집. 그 글씨가 화면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엔딩. 작은 진심이 인생을 고친다. 누군가에게 문을 여는 것. 그게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다. 윤희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며 한 사람 한 사람 도우며 18년의 시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윤희의 바느질은 사람을 고치는 일은 골목 어딘가에서 아직도 재봉틀 소리가 들립니다. 윤희가 또 누군가의 옷을 고치고 있는 소리. 그 소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거예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한 윤희는 언제나 문을 열어줄 겁니다. 30년 전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윤희가 사는 방법이고 세상을 조금씩 고치는 방법이니까요. 화면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하지만 여운은 남았어요. 윤희의 이야기, 작은 수선집 주인의 이야기,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문을 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야기는 끝났지만 현실에서는 계속됩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죠. 그게 세상을 바꿉니다. 윤희처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욱 더 빠르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